요즘 동네 빵집 많이 보시죠? 빠바와 뚜주에 밀려 멸종 직전이던 동네 빵집이 지금처럼 성행하게 된 건 지난 2013년 제과업이 동방성장위 권고에 의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따라 체인빵집은 신설 점포수를 제한하고 점포를 낼 경우에도 인근 중소제과업과 500m의 거리를 둬야 했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올해 제과업 등 8개 업종에 대한 권고기간이 만료돼 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3일 동반성장위는 이들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을 가결했습니다. 대기업 자본이 동네 빵집까지 위협하는 걸 막아낸 거죠. 이 과정을 지켜보며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빙점과 길은 여기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죠. 그녀가 아직 무명이던 시절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욕심 없이 시작한 장사였지만 아야코 부부의 가게엔 손님이 끊이지 않았답니다. 당시로선 흔치 않게도 물건을 트럭으로 공급받았을 정도였다죠. 하지만 그녀의 가게에 손님이 많아질수록 옆집의 가게는 장사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남편이 그녀에게 말했다죠. 우리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이웃 가게들이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많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가게 규모를 줄여 팔지 않을 물건을 정하고 그 물건들은 아예 들여놓지 않았다죠. 그리고 그 물건들을 찾는 손님이 오면 이웃 가게로 안내하곤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그녀에겐 없던 시간이 생겼습니다. 평소에 문학에 관심이 많았고 글쓰기를 좋아했던 그녀는 본격적인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대표작인 빙점입니다. 21세기 세상은 곱비 풀린 자본주의란 말이 실감나는 곳입니다. 국경도 도의도 없는 자본이 작고 나약한 사람들의 집 앞 울타리까지 뽑아드는 광경을 수도 없이 지켜보게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동반성장위의 적합업종 재지정 결정은 너무도 고무적인 일입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 조금 잘나고 모자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세상. 미우라 아야코와 그의 남편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욱 많아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그럼 무비신의 영화방 방송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더 즐겁게, 그리고 더. 안녕하세요. 무비신의 영화방. 오늘 다룰 영화는 에디 레드메인, 지난해 아카데미, 그러니까 오스카 나무주연상 받은 그 배우의 출연작이죠. 이 영화를 통해서 다시 한번 노미네이트 되어 있는데 데니시 걸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이 영화는 저랑 그 다음에 뜬구름 양님 그리고 처음 오는 손님 김태풍 씨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씩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 근황이랑 그 다음에 김태풍 씨 자기소개까지 해보겠습니다. 먼저 뜬구름 양님 어떻게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 뜬구름 양은 요즘에 많은 스트레스와 많은 일로 인해서 위장에 구멍이 뽕뽕 뚫리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뭘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요? 밥벌이라는 것이 쉽진 않다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 오랜만에 영화를 봤어요. 아마 지난번 녹음이 언제였죠? 되게 옛날이었는데. 열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네, 그 이후로 처음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 극장 안에 가장 늦게 들어온 관객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 티켓을 김 기사님께서 사서 네. 프론트에 맡겼다고 하셨는데 네. 제가 왔을 땐 이미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올 수 전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도 않았어요. 네. CCTV로 누가 보고 있었으면 당황했겠네요. 쟤 누구야? 그랬을 수는 있겠죠. 네, 이쯤 되면 그냥 보여주자 해서 앉아봤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에 들어갔더라고요. 어느 장면에 들어가셨나요? 제가 영화의 거의 극적인 전환점에 들어갔죠. 아,
그럼 이따 얘기 한번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 나오는 손님 김태풍 씨입니다. 네, 자기소개부터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풍입니다. 목소리 되게 까네. 아니 목소리 잠겼어요. 네. 저희 근데 뭐 태풍 씨가 어떤 목소리에 자부심 좀 있으시잖아요. 어떤 부분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혹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지금 20대 남성으로 지금 여자친구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하면 돼요. 아 뭐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아세요? 딱 봐도 없어 보여. 그렇군요. 네. 네. 저 20대 남성이고 다음 주에 이제 저는 졸업을 합니다. 이제 대졸자가 됩니다. 저는. 아, 지금은 고졸자죠? 네 그렇죠. 지금 네. 현재 고졸로 이 영화를 보기가 참 벅찼습니다. 이 영화. 음, 좀 이해가 어려웠고. 네. 바로 전에 본 영화가 뭐였어요? 바로 전에 최신 영화요? 네, 뭐 어느 정도 뭐 2달에 한 번씩 영화 봐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음. 그 정도 영화 좀 그럼 봅니다. 전에 본 영화가 뭐였나요? 글래디에이터. 이 새끼는 진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유머 감각을 갖고 계시는 지금 이 김태풍 씨 모시고 오늘 방송 진행해 볼게요. 먼저 예고편 듣고 와서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first time we met, she oppositioned me. She seemed so sure. I was sure. He was so shy and mysterious. Is there something you'd like to tell me? Is there something you'd like to know? I'm your wife. I know everything. Could you help me with something? You will not tell anyone about this. Hello there. We're going to call you Lily. I want to sketch you. Lily. We should go out tonight. Give them something different. Lily. You're exquisite. You're different from most girls. I feel I'd need to ask your permission before I kissed you. Exactly what happened last night? There was a moment when I wasn't me. There was a moment when I was just Lily. But Lily doesn't exist. We were playing a game. Something changed. He's lost his way. He needs a friend. Let me help. I think Lily's thoughts. I dream her dreams. She was always there. I need my husband. I need to hold my husband. Are you alright? The fact is, I believe that I'm a woman. And I believe it too. Surgery has never been attempted before. You're my whole life. They could kill you. It's my only hope. This is not my body. I have to let him go. I love you because you're the only person who made sense of me. Who made me possible. 영화 데니시 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김 기사님께서 하네요. 물론 저는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되게 이 영화는 성별에 관한 영화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를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남자다 여자다, 아까 김태풍 씨도 자신을 소개할 때 뭐 20대 남성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전 이 영화가 좀 성별에 대한 영화는 저한테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는 욕망을 발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발견하는 욕망을 끝까지 추구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를 보는 사람, 그의 곁에 있는 그 에너지를 감지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되게 많은 얘기가 있네요.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느끼더라는 되게 이- 많이 보셨네요. 네, 많이. 그냥 영화 반은 그냥 땡겨 먹었는데 많이 봤네. 엄청난 거 보셨네요. 근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근데 영화가. 음. 그래서 저는 영화 끝나고 한참 동안 거기에 가만히 있고 싶었는데 영화 끝나고 사람들이 우르르 나가니까 또 눈치가 보여서 나왔죠.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데니 시걸. 지금 뜬구름냥님께서 지금 이거는 성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되게 많은 각도에서 영화를 보셨는데 요즘에 비슷한 스타일의 영화들이 많이 개봉한 것 같아요. 캐롤이라는 영화 저도 보진 않았지만 네. 저희 무비시네 영화관에서 제 기사가 다뤘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화가 이제 여성들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여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 그럼 보통 우린 동성애 코드다, 퀴어 영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법도 한데 그냥 이건 사랑 영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관객들이 되게 많아요. 특별히 20, 30대 여성 관객 중심으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저도 오늘 느낀 게 제가 오늘 이 데니 시거를 보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저 혼자 따로 탔죠. 맞아요. 이 두 분이랑 따로 탔는데 빠르시더라고요. 네. 빠르시더라고요. 그 엘리베이터에 저 말고 전부 여성분이 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내려가는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7층에서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뭐 푸틴하고 닮아서 집중이 안 됐다. 거기 한스로 나오는 인물 푸틴하고 닮았대요.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데 약간 트렌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기존의 우리의 시각에서는 동성애나 아니면은 성적 딱 우리가 고지식한 성적 마인드에선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들을 좀 틀을 깨서 많이 보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 네. 김태풍 씨는 이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첫인상 한번 얘기해볼까요? 이 영화에 대한. 이 영화의 첫인상이요. 처음에 이제 이 남자가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베게너였나요? 네, 아이너 베게너. 아이너 베게너. 이 베게너가 처음에 잠옷을 입고 나서 이후에 이제 성 정체성을 자기가 알게 되잖아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파티에 가가지고 네. 이 남성들을 이렇게 홀리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약간 처음에는 되게 오그라들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영화인가. 여기서 약간 여러분께서 알고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처음부터 봐서 거기가 오프닝이 아닌데 이 김태fu 씨의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부분이 오프닝입니다. 왜냐면 그때 들어오셨어요. 그 파티 장면 딱 직전에. 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참 정체성이 이상하다 이 영화는. 네. 좀 오그라드는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게 점점 영화가 우리 김 기자가 말했듯이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참 잘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했고 어떤 감정이구나 이거를 잘 묘사를 해줘가지고 처음에는 오그라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의 좀 마음을 좀 알게 됐다. 좀 제3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알게 됐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화도 있구나 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기존에 이런 스타일의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한국 영화 중에 그 영화 있지 않나요? 그 쌍화죠. 야, 이거 준비했으면 대박이다. 야. 네, 쌍화점. 네. 쌍화점. 네. 거기서 이제 그 영화는 참 보면서 네. 많이 오그라들었는데 네. 근데 이 영화는 참 진일보했다는 생각을 좀 했죠. 네, 쌍화탕에서 좀 진일보한 데니 시걸.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토리를,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영화가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은 종류의 영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성애 네. 코드를 다룬 영화들. 그 뜬구름냥님 혹시 생각나는 한국 영화들 중에 이런 영화 있나요? 저 영화를 참 많이 안 보나 봐요. 제가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근데 좀 구분하자면 약간 쌍화점인가요? 쌍화점 맞죠? 네, 네. 쌍화점이랑 좀 다른 거는 근데 이 남자 사람이었죠 원래 이 주인공은 네. 몸을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죠. 동성애자라고 해서 모두 몸을 바꾸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남자인 채로 여자인 채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영화에서 트랜스젠더를 다룬 영화가 있나요? 정확하게 있겠죠? 다루진 제가 않았지만 못 제가 봤겠죠. 본 영화 중에 기억이 나는 건 천하장사 마동나라는 영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배우 류덕환 씨, 거기서 류덕환 씨가 씨름 선수로 나오죠. 고등학교 씨름부에 딱 1학년 입학한 선수예요. 근데 성정체성이 자기는 약간 막 여성스러운 부분이 있고 장래 희망이 돈 모아서 트랜스젠더가 되는 거, 성전환 수술을 하는 거, 그런 걸 목적으로 삼는 캐릭터인데
정말 이게 유쾌하고 그렇게 다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성정체성에 대한 겪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네. 주변에 그런 인물이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인물을 대하고 이 인물이 그런 편견을 어떻게 마주해서 극복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걸 전면에서 다루면서 네. 예, 진짜 이런 남편을 둔 바로 옆에서 이렇게 고뇌하고 고민하는 남편을 둔 여성이 같이 또 다른 고민들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정말 생생하게 담기지 않았나. 네, 그랬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격적인 전격적인 영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노출신도 아주 아. 노출신 많이 못 본 게 있을 텐데요. 좀 제일 중요한 건 본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건 보셨나요? 그럼 남성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그죠. 저도 그 장면 되게 파격적이었어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장면 하면은 딱 한 영화밖에 안 떠올라요. 박쥐의 송강호 씨. 아 모르세요? 기억나죠. 어떤 박쥐의 영화죠? 송강호 씨. 박쥐가 어떤 영화인지 몰라요? 저 박쥐 진짜 아, 좋아하는데. 진짜 영화를 안 보는구나. 아, 글래데이터 이후에 나온 건가요? 이 박찬욱 감독의 박쥐 보면은 이제 핑크에서 박쥐의 박쥐의 송강호 씨. 네. 나는 박쥐애랑 송강호랑 둘이 나온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박쥐예요? 박쥐의 무슨 얘기하니? 박쥐의 송강호 씨. 영화 박쥐. 박쥐의 송강호 씨. 네, 박쥐의 송강호 씨. 아, 네. 그건 알죠. 당연히. 네, 거기서 이제 자신에 맞아요. 대한 기대를 다 없애게 만들려고 일부러 텐트 들어가서 폭행이나 성추행하는 것처럼 해놓고 그런 노출신을 감행하잖아요, 연기를. 근데 그 연기 이후로 이렇게 적나라한 걸 처음 봤는데 이 장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확실히. 장면 정말 필요해 보였죠. 네,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하나만으로도 확 이해가 갈 거예요. 그리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막 아주 어린 나이에 장난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안 하나? 약간 그런 거 굉장히 있잖아요. 그럴 법하죠. 하셨습니까? 한 4살, 5살 하잖아요, 이런 거? 옷을 한번 입혀봐야겠네. 우리 김 기사님도 야. 네 아주 네. 예쁜 여자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아무튼 딱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되게 많은 게 표현이 되는데 배우로서 젊은 배우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근데 배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영화의 중간에 들어왔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되게 중요한 장면에 들어왔는데 제가 들어왔을 때 이 남자였던 주인공이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확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 여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진짜요? 네. 처음에 여잔 줄 알았어요. 본인의 그럼- 그 남자가? 네. 그 남자가? 왜냐면 전 막 들어왔으니까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그 정도 들어왔으니까. 그 정도군요. 그래서 여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뭐지? 이렇게 된 거죠. 네. 자, 오늘 일단 약간 두서없이 시작했는데 첫인상들 이야기하면서 일단은 이 영화가 어떤 줄거리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화가 처음에 딱 영화를 보면 이게 화가들의 이야기예요. 남자는 풍경화가고 여자는 인물화가예요. 그래서 여자는 항상 모델들을 바꿔가면서 인물화를 계속 그려요. 근데 남편은 계속 풍경화를 그리는데 똑같은 풍경을 그려요. 그러니까 둘이 되게 대비되는 거죠. 남자는 똑같은 어느 늪지대, 자신이 어렸을 때 살았던 늪지대의 모습, 그리고 5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아주 기괴한 풍경을 여러 가지 다른 각도에서 그냥 똑같은 걸 그리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근데 여자는 인물화를 그리지만 매일 인물이 바뀌어요. 어느 날은 남자를 그리고 어느 날은 여자를 그리고 막 되게 다양한데 이 두 명이 부부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첫 장면에서 보여주는 게 남자는 덴마크 사회에서는 제법 성공한 화가고 여자는 전혀 인정받지 못한 아직은 신인급으로 분류되는 화가예요.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매우 사랑하지만 나도 저만큼 되고 싶다. 그리고 약간의 열등감과 경쟁심 같은 걸 갖고 있는 인물로 그려지죠. 하지만 남편의 경우에는 아내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고 싶어서 막 여러 군데 얘기하고 다니지만 오히려 아내는 그런 걸 되게 싫어요. 내 일은 내가 해.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마 어디 가서. 이런 대사들이 나오고 대신에 부부적인 관계에서는 아내는 아내로서 이제 아이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고 남편은 아내가 원하니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지만 굳이 그냥 지금 사랑하는 자체에 만족하는 그런 형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게 전반부에 계속 펼쳐져요. 기승전결로 따지면 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화가 있는 거죠. 아내가 어느 날 인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발레리나,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던 어느 여자 발레리나, 엠버워드가 연기한 되게 이쁜 발레리나 그림을 그리기로 해요. 근데 그 여자애가 자꾸 늦는 거예요. 자유분방한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내가 내 일정이 있는데 너무 늦어진다. 나는 빨리빨리 그림 더 많이 그리고 싶은데 라고 해서 남편한테 미리 구해놓은 스타킹이랑 그 발레 슈즈를 신으라고 해요.
남편이 처음에는 뭘 저런 거 시켜 아내 하다가 결국 아내가 더 세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결국은 신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그 처음 스타킹을 만지는 순간부터 뭔가 되게 전기가 쫙 오는 듯한 느낌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타킹을 신고 발레 슈즈를 신고 나중에는 이제 옷까지 대보죠. 온몸에. 그 과정에서 남자가 계속 변해가는 이 급변한 막 10년, 20년의 그 봉인이 풀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이 딱 한 장면에서 그 모습이 쫙 펼쳐져요. 그 과정이 펼쳐지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는 이제 아예 속옷으로 여자 속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뭐 파티에 나가가지고 같이 장난치러 나갔다가 성정체성을 제대로 깨닫는 날도 생기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과정이 담깁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은 이 남자가 이제 결국에는 나의 진짜 성을 찾아가겠다, 진짜 나를 찾아가겠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으로 남아달라, 이런 갈등이 펼쳐지다가 결국은 꿈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앞에 영화의 기승전결이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다 보니까 단계별로 앞에 뜬구름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욕망을 찾아가는 이야기, 그 욕망을 옆에서 지켜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 영화를 보실 수 있는 영화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영화에서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야기를 좀 진척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김태풍 씨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어떤 장면일까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많이 남으세요, 기자님은? 저는 파티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실 파티 장면 이전에 이 성정체성에 대한 장면들이라고 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로서 그 발레리나복을 딱 몸에 갖다 대면서 봉인이 풀려버리는, 자신을 진짜 막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릴리를 꺼내는 장면이잖아요. 그 장면이 어떻게 끝내냐면 자신이 막 그 여성스러운 거에 대한 뭐랄까 이 과정이 되게 미묘하게 표현이 되는데 잘 연출됐다기보다는 약간 급하다는 느낌도 있어요. 한 장면에 너무 많은 걸 표현하다 보니까. 네. 근데 이 에디 레드메인이 처음엔 되게 당황하죠. 당황하는 모습도 내가 왜 좋지? 이상한데? 괜찮은데? 낯설지만 좋다? 이런 느낌이 계속 표현되다가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막 되게 밝게 웃다가도 그 웃음을 또 감추기도 하고 되게 미묘한 느낌이 있죠. 근데 늦은 그 엠버워드 그 여자 있잖아요. 원래 모델. 그 모델이 늦게 들어와요. 갑자기. 나 늦었지? 하고 들어오다가 서로 깜짝 놀라고 아하하하 막 웃으면서 친하니까 아유 야 부끄러워하지 마 하면서 들어오다가 꽃을 딱 갖고 온 꽃을 건네주면서 백합이에요 그게. 그러면서 내가 이름 지어줄게 릴리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릴리가 계기가 되는 됐군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남자는 그 전까지 자기 안에 내면의 그 여성스러움을 처음으로 이 발레복을 통해서 끌어올린 상태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은 되게 촌스럽다고 느꼈어요 사실. 너무 급하고 에디 레드메인이 열심히 연기하려고 하지만 이제까지 너무 10여 번 동안 멋진 남자로 보여줬던 사람이 발레복 한 번 입는 간다고 이렇게 가는 게 우리는 몰입이 좀 남자로 평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몰입이 잘 안 된다라고 느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장난치러 이제 아내가 데리고 가잖아요 파티에. 그래서 겪는 상황들을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고 긴장감 느껴졌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그 파티에 갔을 때 다른 남자들이 이 여장을 한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시선을 느끼면서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완전히 싫지만은 않은 시선을 어느 정도 순간 즐기게 되고, 그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온 남자가 생기잖아요. 그 남자가 이제 손을 잡고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꼬시다가 키스까지 가는 그런 장면들. 그때 제가 들었어요. 네, 이런 장면들이 저는 정말 긴장감을 줬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숨죽이며 보고 또 재미있기도 했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김태풍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 면으로 좀 본 건 아니고, 저는 이 남자의 여자로서 이 부인으로서 좀 이 영화를 좀 봤는데, 네,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알리샤 비칸데르가 연기를 했는데 네네. 우리 모두 이름을 그 까먹었어. 이름이 참 저희가 생소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생소한 이름이겠죠. 그렇죠. 생소한 게르다. 게르다. 네, 게르다. 이 게르다가 결국엔 아까 이제 김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사입니다. 김 기자가 아니었습니까? 네. 김 기사였습니까? 무슨 김기자라고 그래요? 당황스럽게. 그래. 네, 이제 김 기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내가 원래는 굉장히 무명의 화가였다고 하는데 네. 결국에는 이 남편의 그림을 그리면서 여성으로서의 그림을 그리면서 네, 결국에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죠. 나중에 되게 성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전시회에 찾아오고 네,
성공하게 되는데 결국에 정작에 남편은 자기 전시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남편이 찾아오지 않고 이 남편이 계속해서 여성으로서 변하니까 계속해서 자기를 떠나니까 성공하는 것이 이제 주된 게 아니라 이 남편을 자기를 돌리려고 하는데 그게 무너지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어디서 봤냐면 이 여자가 자기가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나가서 비를 그냥 맞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여성의 마음을 좀 느꼈어요. 아, 이 여성이 도저히 이제는 이 남편을 돌릴 수가 없구나. 뭔가 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이 남편의 모습이 더 이상 내가 사랑했던 그 아이다. 그 남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이런 거를 깨닫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념하는 순간. 네, 그 부분이 저는 좀 이 여성으로 참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감정이 좀 느껴졌어요. 네,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그 주요한 갈등 중에 하나죠. 이 둘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깝잖아요. 어쩌면 임종하는 순간까지도 가장 가까이에서 이 임종을 지켜보는 여잔데 사실 그 관계는 계속 변하잖아요. 처음엔 남편과 아내로서 가까웠는데 나중에는 정말 어느 순간 성적 정체성이 같아지면서 둘 다 여성이 되면서 여자가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분명히 가장 가깝긴 한데 뭔가 정말 가장 가깝기만 하고 성적인 그런 대상이 아닌 그리고 남편과 더 이상 아내가 아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남편이 네 인생을 찾아가라고 나도 맞아요. 결혼하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내가 우리 얼마 전까진 결혼한 사이였어 이런 얘기를 하고 분명히 한 침대에 있는데 상당히 거리감이 있고 여자는 계속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남편으로서 멀어지고. 침대에서도 보면 네. 처음에는 같은 침대를 썼다가 이제 나중에는 같은 침대를 쓰는데 네. 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튼같이. 커튼같이 차단막을 둘이 이렇게 칩니다. 네. 그래서 아, 그것도 이제 좀 변화가 있구나 그런 걸 좀 나타낼 수 있었겠죠. 네. 분명히 계속 가까운 관계인데 여러 가지 관계의 스펙트럼 중에 한 관계는 떠나가는 거죠. 이 사람의 역할 중에 그쵸. 남편으로서는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그죠. 같아요. 그 이 자리에 다 가지고 있는데. 여자에게는 나머지는 다 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뭔가 복합적인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네. 뭔가 변하려는 욕망이 있었고 네. 여자는 처음에는 이제 성공하려는 욕망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나의 남편을 좀 얻고 싶다는 욕망 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나중에 이 남자가 여자가 되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결혼하고 싶다. 막 네. 그렇죠. 나도 내 삶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여자가 그래도 내가 너를 돌봐주기로 했잖아. 그까진 약속이 된 거잖아.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글쎄요, 엄마랄까요? 보호자랄까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남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남자의 마음과 남자가 아니죠. 아이다의 마음과 충돌하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진짜 아이다가 없어지죠 어느 순간 릴리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다 안에 릴리를 처음에 꺼내지고 그 릴리가 어느 순간 아이다를 다 먹고 나중에는 아이다가 계속 없어지다가 릴리밖에 남지 않는데 그때 막 계속 아이다를 돌려내고 싶어하는 이 여자 그리고 아이다가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그냥 내가 사랑했던 아이다의 몸을 지니고 있고 그 연장선에 있는 릴리로서도 인정하는 상태의 이 여자 그리고 그냥 그 릴리가 안쓰러워서 옆에 남는 여자 이 세 상단 변화를 관객들이 아마 이 게르다의 입장에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다 익숙한 성적 그런 관계, 익숙한 부부 관계 맞아요. 우리가 익숙할 수밖에 없는 건 결국은 일반적이라고 할 만한 이거 말이 좀 폭력적일 수 있나? 아무튼 그런 게르다의 입장에 설 각자 수밖에 자기 없고 입장에서는 네. 이 변화는 영화 자체가 이 변화는 릴리의 입장에서 보는 영화는 아니죠. 릴리는 그냥 혼자 변화가고 우리는 게르다의 입장에서 보게끔 만드는 영화가 아니었나. 그래서 게르다가 중간에 한스 같은 사람한테 잠깐 기대기도 하고 너무 힘드니까 그런 과정들도 계속 이거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뜬구름장님 어떤 부분이 영화에서 좀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이 장면을 얘기하면 모두들 기억을 엄청 되게 살려내실 것 같아요. 그 사창가에 가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건 정말 뭔가 엄청 충격적이고 약간 길이길이 잊을 수 없을 것 같은 장면이었어요. 이제 이 아이다가 네. 난 이제 릴리다 라고 거의 그렇죠. 거의 이제 나에게 릴리밖에 남지 않았다. 아이다는 거의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부인한테 잠시 갔다 올 때가 있다고 얘기하고 나가죠 아마. 네. 그러고는 가는 곳이 파리의 사창가예요. 네. 근데 그런 건 저도 처음 봤는데 사창가에서 이제 돈을 내고 들어가면 이제 방 안에 여자가 있고
조그만 유리창을 통해서 그 여자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가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유리창 너머로 그 을의 그 자리에는 그 여자들의 몸을 즐기려는 남자들이 앉았었겠죠. 그 입장에서 여자를 감상해요. 바라봐요. 근데 여자는 을의 이 남성이 자기의 몸을 감상하고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남자의 앞에서 가장 여성스럽고 가장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포즈들을 취하고 뭐 그렇게 남자를 유혹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여자가. 네. 근데 이걸 바라보는 이 아이다의 마음은 그 릴리예요, 남성들의 릴리. 그때 릴리, 이미 네, 그쵸. 릴리였어요. 이미 릴리 아이다의 옷을 입고 있는 릴리의 이 마음은 온통 어떻게 하면 저 아름다움을 내가 가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쏠리죠. 그래서 이제 창이 이렇게 있고 그 너머에는 굉장히 여성스러운 육체를 가진 그리고 남성을 유혹하기 위한 모든 제스처를 다 취하는 글쎄요 창녀라고 할까요? 그 여자가 있고 이 건너편에는 정말 저 몸을 너무 갖고 싶고 저 제스처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남자의 몸을 가진 사람이 앉아있어요. 그래서 이 유리창에 비친 아이다의 얼굴과 그 유리창 너머에 있는 여자의 몸을 가진 그 창녀의 얼굴이 막 이렇게 겹쳐지면서 엄청 독특한 네. 장면을 만들어내요. 되게 기묘했죠. 근데 그게 정말 기묘하고 그 아이다가 정말 내가 가지려 해도 절대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막 바라보면서 그걸 가지고 싶은 온갖 열망을 그 유리창에 다 담아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너무 짠하다고 할까요? 근데 기묘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영화 장면에서 그때 좀 기억이 남는 게 처음에 이제 막 따라하다가 네. 결국에는 얼굴이 그 여성 얼굴과 그 릴리와 아이다 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진 이 남성 얼굴이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처음에 여성의 얼굴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릴리의 얼굴이 부각이 되는데 그때 딱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습득을 했구나 뭔가. 근데 아니죠. 이게 아닌가요? 이 장면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면은 결국 모든 포즈를 다 따라해요. 다 아. 따라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안 따라하지 돼. 못하는 게 있어요. 좌절해. 뭐냐면 네, 좌절하는 건가요? 여자가 자기 성기로 손을 가져가요. 맞아요. 여자가 맞아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이 여자가 계속 따라하는데 릴리가 여자가 마지막에 자기 성기로 손을 가져갔을 때 릴리도 가져가죠. 가져가는데 자기께 화들짝 잡히니까 놀라면서 완전 거기서 숙이면서 좌절하는 장면에서 하고 영화가 나가요. 딱 장면이 끝나요. 그렇죠, 맞아. 네, 그래서 결국은 말 그대로 저 창 너머에 있는 저 여자를 나도 갖고 싶어서 모든 동작이나 이런 걸 다 복사하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잖아. 그 당대의 기술로는 상상도 네. 못한. 그래서 저도 네. 약간 여기서 느낀 게 뭔가 처음에는 이게 원래 그 아이다가 네. 릴리로 변할 때 그냥 기본적인 동작 같은 거를 따라했잖아요. 네, 걸어가면서. 근데 뭔가 이 사람이 그 기본적인 동작을 따라하고 나서 습득을 하니까 이후에는 자기가 성적인 그런 어필까지 하고 싶다. 네. 그런 거를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네. 이 부분 완전히 여자로. 그렇죠. 완전히 그런 다음에 이 마지막에는 완전히 이제 수술까지 하고 싶다. 나중엔 임시까지 하고 싶다. 맞죠, 맞죠. 네. 이 영화의 욕망이 진짜 그렇죠. 욕망이 계속해서 커져가는 그런 네.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건 욕망이라기보다 여자라고 하면 가지는 기본적인 걸 다 갖고 싶다였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남자였기 때문에 단계별로 그걸 밟아가잖아요. 네. 처음엔 저 동작, 저 옷, 저런 외모 이렇게 점점 가다가 나중엔 성기를 없애는 것 그리고 그 여성의 질이 생기는 것 그리고 외국 임신까지 하는 것 이렇게 욕망이 크게 커져가는데 그 중간 단계에서 결국은 좌절을 하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만 영화가 그 장면만큼은 저는 되게 좋으면서도 아쉬웠어요. 영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았는데 연출적으로 감독이 그거를 표현을 이 사람이 저거를 복사하고 싶다, 내가 저걸 갖고 싶다, 탐난다 이런 것들을 관객한테 더 잘 보여줄 수 있지 않았을까? 섬세함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섬세하다고 느꼈는데 왜요? 왜 그러니까 섬세함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 설정 자체나 이 공간적인 그런 설정은 뭔지를 알겠는데 네. 이 에드 레드메인의 그런 절절한 연기가 막 사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안개 끼고 약간 퇴폐적인 느낌의 그런 느낌에서 그냥 동작을 따라하는 듯한 느낌만 나고 저한테는 그 남자의 마음이 화면 너머로 스크린 너머로 막 절절하게 오지를 않았어요. 저는 엄청 절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마음이 막 먹먹해가지고 막 되게 막 마음이 좀 그랬어요. 약간 확실히 제가 감수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니요, 이거 그 문제인지는 모르겠고 그냥 저는 그 뭔가 가질 수 없는 걸 정말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걸 연출을 어떻게 했으면 그 답을 제가 내리기는 애매하지만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였으면 만족했을 거 아니면 이 장면 정도의 임팩트였다면 마지막에 자기 성기에 손을 가져갔을 때 이 사람이 확 좌절하고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막 울컥할 정도로 막 답답하고 이게 되게 클 정도로 연출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전 단계 일단 이 사람이 그 창녀가 있는 그곳에 왔을 때부터 저는 몰입이 확 되진 않았고 왜 왔을까 되게 낯설었고 그 다음에 처음에 딱 그 동작들을 따라할 때도 그렇게까지 몰입이 되진 않더라고. 이게 성적 정체성 차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조금은 어떤 연출의 문제. 연출에 그러니까 클로즈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거리감이 느껴지는 연출이랄까? 확 몰입이 되진 않았어요. 그 감정들이. 그냥 이성적으로만 아 지금 따라하고 있구나. 아 지금 이걸 다 똑같이 하고 싶구나. 근데 마지막에 안 되는구나. 이것만 이해되는. 그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장면이기도 해요. 뜬구름 형님의 좋았던 장면이. 그게 어쩌면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 아이다가 갖고 싶어 했던 그 여자의 몸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여자라고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그죠. 종류의 아름다움을 몸은 거의 못 갖고 있죠. 그런 종류의 아름다움을 누구나 갖고 있진 않잖아요. 톱배우죠 거의.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들도 그런 욕망을 갖고 있잖아요. 다 저렇게 되고 싶다. 아. 그렇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성형 수술을 하고 싶어 하고 뭐 오. 가슴을 키우고 뭐 그렇잖아요. 사실. 네네.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더 몰입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 음. 생각에는 남성분들은 아마 여자보다 좀 덜 그런 감정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뭐 물론 되게 몸이 좋은 남자를 보고 나도 운동을 해서 저렇게 돼야지 네.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 앞에 태풍 씨 있잖아. 그쵸, 태풍 씨가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죠. 엄청 그래서 롤모델 있어요, 롤모델? 아니요 없어요. 지금 거울 보면 롤모델인데 뭐. 너무 멋있어. 거울 보고 뭐 포즈 짓고 그럴까요? 어차피 청취자분들은 소리만 들으시니까 그냥 뻥치고 보는 거야. 있다니까요. 남자들도 그렇군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그렇죠, 멋진 예. 축구 선수를 보면 저런 허벅지를 갖고 그러네. 같은지 호날두 뭐 보면 호날두 너무 있죠. 멋있다. 있죠.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좀 여자들보다 덜 하잖아요, 그런 게.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더 몰입했을 수도 있죠. 네. 왜냐면 여자들은 항상 막 되게 예쁜 걸 보면은 막 저렇게 돼야지 그냥 가진다고요, 다들. 그러니까 화장품 광고가 먹히는 거죠. 전지현 같은 뭐 몸매 그렇죠. 뭐라든지 뭐 누구 같은 피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서 그런지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서 그 점이 좀 아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전체적으로 게르다의 시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아 내가 저 릴리였다면 내가 그 남자 그 아이다였다면 지금 느낌이 어떻다라는 느낌을 갖기보다는 내가 진짜 게르다의 시선에 쟤 왜 저래? 낯설어. 쟤 이상해. 이런 시선으로 그러면서 조금씩 걔를 이해해가는 듯한 시선으로 간다는 거죠. 영화 톤이. 우리 저기도 그래요? 김태풍 씨도 그랬어요? 저는 저도 아까 그 아내 네, 게르다. 게르다에서 저는 감정 이입을 하면서 보긴 봤는데 이게 영화가 전반적으로 흘려가면서 아이다를 맞죠? 남자 이름 아이다. 네네. 아이다 릴리. 네. 이 사람 두 명 이름입니다. 아이다 릴리. 이 사람에 대한 시각이 점점 이 사람을 이게 좀 집중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게르다의 입장에서 좀 보긴 봤는데 계속 그렇죠. 네, 지나갈수록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부각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영화 자체가. 저도 생각보다 제가 여자고 만약에 남편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게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게르다한테 이입하기보다는 글쎄요, 아이다한테 이입했다고 하기에는 뭐 이입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뭐 릴리의 입장에 많이 서봤던 것 같아요, 게르다보다.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영화가 그런지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공감이 있고 이입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영화는 적어도 이입을 하게 만드는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초반에 내가 아이다한테 그리고 릴리한테 이입을 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얘를 이해하고 공감하게 맞아요. 되는 쪽으로 가는 네. 영화라서 그런 이 것 같아요. 장면 자체는 지금 말씀하신 장면 자체는 되게 전반부에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중반 이전에. 근데 그 장면이 나왔을 때는 아직은 아이다가 남아있고 그 아이다가 이제 아이다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나가는 장면이어서 그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거리가 있었는데 그 장면 자체가 좀 아깝게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활용할 때 조금 우리가 더 이 인물한테 몰입을 해서 한 상태에서 들어갔다면 그 장면 자체를 연출을 할 때 이렇게 떨어진 연출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차해서 한 번씩 떨어지게 비추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주인공의 시선에서 쟤를 바라보고 그리고 주인공의 시선에서 주인공을 비추고 했다면 그러니까 얘는 클로즈업이고 쟤는 이제 클로즈업 이 사람이 보는 시선으로
다르게 음. 봤다면 지금 되게 공평하게 가잖아요. 전질적 시점인 것처럼 제3자 시점인 것처럼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크게 느꼈을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이 복사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 복사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좌절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이거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다 보니까 이성적으로만 대하게 됐던 게 영화가 너무 좋은 장면이라서 아쉬웠어요. 설정이 좋기 때문에 연출이 아쉬웠어요. 그랬던 것 그랬습니다. 같아요. 네. 영화에서 좋았던 장면 하나씩 얘기를 해봤고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있나요? 저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네네. 이제 그 키스 씬 나올 때 제가 들어갔어요. 남자 키스. 네, 근데 거기가 파티장인가요? 파티장이었죠. 파티장에서 파티장이지. 사람 없는 데로 가서 지하나 뭐 이쪽으로. 네. 파티장에서 막 사람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공간이었는데 저는 처음에 딱 제가 사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전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근데 네. 장면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저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기 지금 배경이 몇 년도죠? 모르는 거 물어보지 마라. 네네. 이건 한번 다시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아무튼 그 시대의 옷이랑 그 시대의 문화가 굉장히 지금과 다른 것이잖아요. 아주 되게 예쁘잖아요. 막 집도 되게 예쁘고 그렇죠. 네네. 막 옷도 되게 예쁘고 사실 너무 예쁜데 또 1926년 제가 찾아봤어요. 1926년이래요.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되게 예쁘고 그리고 그 감독이 뭐 담아내기를 모든 걸 약간 그림처럼 담아낸 것 같아요. 화폭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처럼 잡아내가지고 미술관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게 이 영화 보는 내내. 근데 또 마침 이 두 사람이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그림들보다도 장면이 너무 그림같이 느껴졌는데 사실 저는 그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네. 옛날에는 그림이 예쁘다는 게 그 좋다라는 게 뭔지 전혀 몰랐고 그걸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는 제가 잠깐 동안 런던에 살던 시절에 돈이 없어서 매일매일 심심해가지고 거긴 내셔널 갤러리라고 하는 미술관을 매일 갔을 때부터였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림이 좋다거나 재밌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런던에서는 미술관이 다 공짜예요. 누구나 그냥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르바이트 끝나고 심심하면 가서 그림을 보고 하는 것들이 좀 그때 습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림을 설명하라든지 뭐 어떤 뭔가 뭐 조예가 깊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지만 그때 이제 처음으로 화폭에 담긴 뭔가 아름다움이라는 걸 느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오랫동안 그걸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영화를 보고서 그때 감정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첫 장면 딱 그 두 남성이 그러니까 릴리 분장을 한 네. 그 아이다와 그 상대의 남성이 이 사람을 여자로 착각했던 알고 보니까 뭐 남자였던 걸 알고 있었던 거지만 네, 그 사람들이 키스를 나누는 장면 그 장면도 예뻤고 또 그렇게 그림 같았던 장면이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참 좋았어요. 이 릴리랑 이 두 사람이 사는 집이 있잖아요. 집이자 작업실. 네. 보면은 이 집이 이제 방이 여러 개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 카메라가 이 집을 비출 때 항상 이게 액자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가 비추는 화면이 네모나게 있고 그 안에 이 방이 있고 이 방에서 다른 방으로 가는 문이 있고 이런 식인데 네. 그 장면들이 되게 그림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가만히 릴리가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이쪽 네모난 문으로 누구죠? 게르다가 들어오고 네. 한 이 장면들이 굉장히 뭔가 감각적인데 제가 짧은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직접 보세요. 네. 그랬군요. 그랬군요. 네. 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렇게 미술관에 가면요. 미술관에 가면 되게 그림이 많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한 그림을 감상할 때는 이 그림만 봐요. 근데 그 미술관이란 공간을 걸으면서는 여기 뚫린 문을 통해서 저쪽에 있는 그림도 보이고 그런 거 아시죠? 입체적으로 뭔가 네네. 내 눈앞에 그림이 있고 저 방에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이 문 밖에 또 그림이 있고 그 문 밖에 또 그림이 있고 그런 감정 있잖아요. 네네. 일상적인 공간에서 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영화가 계속 그런 식으로 장면을 보여줘서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 집을 특별하게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 집을 네. 그냥 막 잡은 게 아니라 항상 정제되어 있는 딱 잡혀있는 각 잡혀있는 그런 연출이 제가 있었고 미술에 참 무지해서 설명을 네. 드릴 순 없지만 뭔가
미술 예전 그림들 있잖아요. 네, 고전이라고 하는 그림들 중에 어느 시기에는 미술가들이 항상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림을. 음. 그 방 안에 문이 네모나게 있고 그 밖에 다른 장면이 있고 이런 식. 혹시 좀 조예가 있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영화가 사실 되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썼다라는 느낌도 있긴 했지만 저는 그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 톰 호퍼 감독의 전작 레미제라블이나 막 이런 영화들 볼 때도 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너무 고전적인 양식의 맞아요. 연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그걸 그 참 의도하시는 거. 연출이 장면적으로 그냥 볼 때 미장센만 그렇게 고전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편집적으로도 고전적이고 그 다음에 뭐 음악을 쓰는 것도 고전적이고 그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들도 다 고전적으로 에피소드도 흘러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아까 우리가 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의사들이 나올 때 맨 처음에는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은 다음에 그보다 좀 더 짧게 또 다른 이상한 의사, 또 이상한 의사, 이상한 의사 나열하다가 얘는 이상하지 않은 의사 한 번만 더 만나볼래 한 다음에 걔가 나온다거나 맞아요. 막 이런 식의 연출들이 되게 촌스럽게 보이는 연출들이 되게 많이 이어지거든요. 네, 저도 거긴 공감해요. 네. 좀 장면들은 아름답지만 장면에서 장면으로 넘어갈 때는 굉장히 진부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실 뭐 진짜 이 배우들이 대화하는 것에서 처음에 센스 있게 보여주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앰버 워드가 나왔던 그 발레리나가 등장해서 부부랑 막 대화하는 장면에서도 되게 대칭적인 구조의 대화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한 다음에 결혼한 애들은 이런 거 이해를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막 우스갯소리를 하면은 나중에 이 결혼한 이 부부 되게 사이가 좋았던 처음에 이 부부가 막 또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국은 자기네 패턴으로 끌고 가서 아 결국 솔로로서 결혼 안 한 애들이 이런 거 이해 못하겠지라고 하면서 끝낸다거나 그러니까 막 되게 대칭적인 구조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이야기 자체 하나하나도 세련되고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되게 정형적이어서 우리가 어디서 이미 많이 본 수법들이죠. 맞아요. 네. 그건 그랬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은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있었어요. 너무나 딱 각이 잡혀 있어서 답답한 느낌.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음악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가 뭐 작곡이 좋았다 나쁘다 보다는 저는 음악은 뭐 좋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좀 슬픈 안타까웠냐면요. 네. 왜 영화를 보는데 왜 우리가 노래를 들으면 슬픈 노래가 있고 기쁜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노래 안에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고조가 됐다가 뭐 다시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음악의 흐름이 너무 그 감정선이랑 일치가 돼가지고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음악 자체는 되게 말하자면 오묘한 느낌이 컸는데 그런 음악을 잘 배치하면 되게 좀 이렇게 뭔가 인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꼭 너무 예상 가능하게 약간 왜 기쁜 장면에서 갑자기 장조의 음악이 나오다가 슬퍼지면 단조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되게 아쉬웠어요. 이야기 전개 자체도 이 캐릭터 자체가 변화하는 과정이 되게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는 성정체성을 느끼고 그 다음에 1단계로 뭐 그 아내와의 그런 약간 안 맞는 것들을 겪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여성으로서와 남성으로서의 그런 갈등들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전환 수술을 하고 성전환 수술을 다 하진 않죠. 이것도 단계별로 가죠. 맨 처음에 그렇죠. 남성의 걸 떼고 그 다음에 여성의 거를 얻고 그 다음에 말로만 그 다음에 임신하고 싶다는 걸 보여주고 이 과정이 다 단계적으로 가고 그쵸. 이 너무나 단계를 단계적이었던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촌스러운 연출들이 단계별로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뭐 갑자기 옆에 앉았던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당신도 뭐 이런 식의 대화를 한다거나 맞아. 그렇죠. 이런 식의 레벨업들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너무나 그런 한가한 면에서 것이. 보면 사실 이게 영화 끝나고 저는 알게 됐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중간에 이제 이 사람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해주겠다고 하는 의사를 만나서 결정을 하고 나서 수술을 하고 계속 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의사가 계속 쓰라고 했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고 암시를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영화가 실제 인물이 쓴 일기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네. 이런 설명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근데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 뭐 이것도 역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여기서 보면은 릴리라는 이 여성이라고 해요 이제. 네. 네. 이 여성이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굉장히 그렇죠. 수동적이고 싶어하고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저는 실제로 이 아이다가
여성이 되기를 욕망했을 때 음. 정말 그런 표정과 그런 웃음을 지었을까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근데 사실 그걸 욕망할 수는 전 있다고 봐요. 그 남성도 그런 걸 욕망할 수 있고 여자들도 가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고 아닐 때도 있고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그려졌던 릴리의 모습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그 사랑받고 싶어하는 여자의 마음을 극대화한 형태로 나왔는데 어느 장면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건 표정이에요. 사실 근데 그 면에서 이 배우는 연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라든지 웃는 모습이라든지 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런 걸 잘 표현하는 것 저 같아요. 웃는 모습에서 그걸 되게 많이 느꼈는데 네. 남자가 되게 릴리가 됐을 때 되게 환하게 웃는 것들이 정말 있어요. 하나도 근데 웃어요. 이게 한 템포 늦게 상대의 반응을 다 보고 네. 웃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랑받고, 그러니까 상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상대가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엄청 크고 그리고 주변을 엄청나게 신경을 쓰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나랑 되게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웃는 타이밍을 한 템포 늦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라면은 이 상황에서 지금 웃었는데 그쵸? 안 웃고 잘 있다가 캐치하셨네요. 한 템포 있다가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눈과 입이 같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은 상대를 보고 네. 입은 나중에 웃는데 되게 환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요 연기를. 네, 이 연기가 진짜 저도 그게 되게 좋긴 하더라고요. 이 네. 캐릭터를 설명하는 정말 연기가 좋았어요.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사실은 그 웃음이요 참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눈은 살피고 한 템포 늦게 웃는다는 말씀이 맞는 게 이 뭔가 사람의 표정이라는 게 굉장히 정치적이잖아요 원래부터. 그렇죠. 근데 사실 제 생각에는 뭐 남자들도 당연히 그렇겠으나 이렇게 지금의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는 여자들은 표정이 상당히 정치적인 게 맞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뭐 아닌 사람 그런 얘기가 또 가네. 아닌 면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 뭔가 그 여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에서 웃음이 의미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왠지 모르게 릴리의 웃음이 참 이해가 갔어요. 여자로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웃는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냥 뭔가 저 마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다 하는 그 상대의 기분을 살펴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네. 그 역할을 릴리가 엄청 잘 했는데 근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 남자로서 자기가 그런 역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가 그 사랑받는 역할 수동적이고 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하는 입장에 섰을 때 그게 정말 너무나 그게 자극적이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다라는 사람이 이런 모습에 푹 빠졌을까? 그건 좀 일기장을 한번 보고 싶어요. 다른 욕망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근데 되게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는 아까 그 스텝 바이 스텝이란 측면에서 되게 단조롭잖아요, 진짜. 네. 캐릭터도 이 사람이 변하는 걸 그냥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영화가 되게 진부해지고 지루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영화 첫 번째 오프닝은 둘이 행복했어. 근데 두 번째에 어떤 일이 생겼지. 세 번째에 그 일은 이런 일이고 얘는 봉인해서 깨어났어. 네 번째 이 깨어난 것 때문에 이 인물은 계속 깨어난 이상 릴리로 갈 수밖에 없고 아내는 그걸 인정을 못해서 둘은 갈등해. 그 다음에 갈등이 점점 깊어져 가고 고조된다. 그 다음에 이런 고조의 원인이 뭔지를 찾아서 한스를 발견하고 이 배경이 옮겨진다. 그 다음 점점 가서 이 수술이란 극단적인 방법을 찾고 여자는 이해한다. 이게 막 계속 단계적으로 가니까 네, 굉장히 고전적인 네. 방식이 이거는 고전적이랄까요? 약간만 좀 비틀어졌으면 우리가 훨씬 저도 재밌게 볼 수 그런 있지 면이 않았을까 있었어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게 좀 아쉬웠다. 근데 그렇게 고전적으로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경우에는 네. 사실상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이 사람의 변화 과정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공감할 수 있게 해주게 이렇게 만든다면 네, 사실상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예측은 되지만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할 수 있다면 네. 영화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나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이게 근데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영화가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는지를 저는 그걸가 중요하다고 또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되게 느리게 스텝 바이 스텝을 밟는 거잖아요. 계단이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이렇게 낮은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운 캐릭터에 맞춰도 됐다. 제 생각에는 릴리한테 맞춰도 되는데 이게 게르다의 시선에서 가니까 이것보다 훨씬 빠르라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게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각도의 사람인데 전개는 되게 느리니까 영화가 너무 단조롭게 흐른다는 느낌이 계속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임팩트 있는 장면들도 없으니까 영화가 너무 대칭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파격에서 오히려 임팩트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파격적일 수 있는 순간도 영화가 대칭적으로 표현해요. 뭐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신의 성기를 이렇게 감추는 장면이라거나 이런 것도 뒤에 옷 쫙 입고 되게 대칭적이고 그 앞에 서서 막 이게 되게 거울 나오고 전형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딱 유리창 하나 사이에 두고 저쪽은 여자 모습 난 따라하고 이것도 되게 대칭적이고 상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은 좀 그죠. 파격적으로 들어가서 비슷한 표현을 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게 저는 계속 아쉬우면서 영화가 제가 릴리한테 몰입하지는 시점이 좀 늦었거든요, 결국. 네, 릴리가 나중에 엄청 힘들어서 불안해할 때 아,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되면 근데 되게 이게 네. 사실상 일반인이면 네. 그 좀 몰입하기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쪽에 아무래도 릴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뭐 트랜스젠더를 그러니까 자기 성전환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참 거기에 저도 계속해서 이제 저 사람은 어떤 감정으로 저렇게 할까? 그리고 좀 계속해서 영화를 보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이게 영화가 그렇게 좀 뭐라고 할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렵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초점을 아내 입장에서 만든 건지 아니면 네. 내가 이 사람이 공감을 진짜 못하는 건지 저는 좀 헷갈렸어요. 그래서 왜냐면은 너무 나랑 다른 그런 네. 입장이니까 저 사람이 왜 저런 손동작을 할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초반에 이 영화를 성별에 관한 영화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제가 릴리한테 몰입을 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걸 욕망할까 이런 생각을 그런 생각보다는 뭔가 갖지 못할 걸 엄청 갖고 싶어 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를 다 뭐랄까요 목숨을 결국 내놓은 셈이 됐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것 자체가 저한테는 그 성별보다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자가 남자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만큼 지금 세상에서는 가능하기도 하지만 참 불가능한 일도 없잖아요, 사실. 막 흑인이 백인이 되고 싶다든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되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가능한 거를 놓지 않고 막 끝까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릴리가 엄청 눈이 그렁그렁해요. 기억나시죠? 눈이 반짝반짝하고 네. 여자가 되는 순간부터 막 나는 그렇죠. 사랑받고 싶어 그리고 나는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눈으로 막 눈이 번쩍번쩍 하는데 그런 눈빛을 가지고 약간 광인처럼 막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이 되게 뭐 좋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영화에서 네, 뭔가 사람이 자기가 그냥 우리가 불가능을 이루는 걸 얘기할 때는 뭐 한계를 극복하고 땀을 흘리고 뭐 있잖아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애초에 그것이 이룰 수 없는 꿈인 걸 알고 있는데 난 너무 욕망하고 그 욕망을 접고 싶지 않고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걸 순수하게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이 저는 너무 되게 인간적이고 되게 좋았어요. 이걸 욕망의 드라마로 본다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김태풍 씨 말처럼 이거를 우리가 가져본 꿈은 아니잖아요. 이 욕망으로 맞아요. 욕망 중에 하나로 본다면 이건 우리가 가져본 욕망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영화들이 우리가 가져보지 않았던 종류의 욕망을 다루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져보지 않았던 욕망을 다룬다고 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몰입하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네. 우리 뭐 어떤 여자가 뭐 되게 나는 한 번도 뭐 생각해보지 않은 꿈을 향해 달려가는 영화를 봐도 충분히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데 이 영화도 그 부분에서는 욕망으로 다룬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낯선 욕망이지만 충분히 욕망 중에 하나고 저럴 수 있다라고 몰입을 하게 됐지만 이해를 하게 됐지만 몰입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건 결국 영화가 계속 같은 템포로 가다 보니까 후반부에 급변하는 이 사람이 또 마음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아내는 몸 생각해서 지금 네 상태가 그 상태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릴리는 아니야 나는 지금 빨리 무조건 급하게 받아야겠어 수술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받고 결국 죽잖아요. 네. 급하게 받아서. 근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 이야기할 게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굳이 빨리 받아야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반대하는 시점이 아니었단 말이죠. 네. 너 지금 성전환 수술을 해도 되는데 그 질을 만들어도 되는데 자기나를 근데 지금이 아니라 조금 더 있다가 네 몸 상태가 괜찮아지고 좀 살도 붓고 하면 가라. 아내는 그 입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지금 갔다는 거. 너무나 원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좀 더 늦게 수술을 받았어도 죽었을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건 무슨 소리야? 왜냐면 이 수술은 그건 애초에 그건 무슨 영세적인 아니 소리야? 영화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감히 얘기를 하자면 이 영화를 보면서 저때 몸이 아내 말을 듣고 몸이 좀만 더 낫고 나서 하지 왜 굳이 그래가지고 일찍 해서 자기의 몸을 망쳤느냐 결국 죽어버렸냐 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건 좀 적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죽어도 자기의 꿈을 이루고 싶다 생각을 했고 이 일은 애초에 죽을 수 있는 일이 맞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이 수술은 원래부터 이때 처음 지금 된 걸로 나오잖아요. 영화에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됐던 그 지점을 보여줬으면 좋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좋으니까 해야겠어. 지금 당장 해야겠어라는 거를 우리한테 몰입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지금 그때의 느낌은 아니 기다렸다 해도 되는데 이 느낌이 같다는 거지. 나는 제 이미 생각에 그거 김 기사님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 뭐 좀 저는 더 기다리시지. 저는 근데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보통 저는 게르다 맞죠? 네. 이렇게 헷갈려요. 게르다를 엄청 게르다. 오래오래 세잔데. 게르다가 네. 그 영화를 보면 게르다가 뭐 눈물을 흘리거나 게르다가 슬퍼하거나 게르다가 좌절하거나 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나와요. 네, 맞네. 근데 제가 생각에 이제 김 기사님의 요구를 좀 들어주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에이나를 이 베게너 네. 이 베게너가 계속 좌절하고 막 자기가 이제 분노를 표출하고 아니면은 뭐 진짜 좌절을 겪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베게너는 아까 말한 대로 뭐 웃음을 막 이렇게 웃음 연기하고 네. 예 아니면 뭐 손동작 연기하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와서 아무래도 조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을 이렇게 좀 많이 가졌냐 이거를 추측으로밖에 못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캐릭터는요 정말 몽상가인 것 같아요. 그쵸? 이 지금 아이다가 릴리가 되고자 한 그 순간부터 아이다는 어떤 현실도 보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전까지 아마 제가 영화관에 들어오기 전에 나왔던 그 네. 남편이자 뭐 사회에서 자리 잡은 그 잘 나가는 화가로서의 아이다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지만 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네. 그것만 보는 걸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 역할이 되기 위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반면에 그 옆에 있는 그 누구죠? 게르다는 네. 졸지 가장이 되잖아요. 네, 막 돈도 벌어야 되고 막 그림으로 돈 벌어 와서 얘를 부양해야 되고 막 그래서 막 중간에 보면 게르다가 릴리한테 막 이제 옷을 좀 그만 사 우리 돈이 없다 옷을 그만 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릴리가 또 활짝 웃으면서 내가 모델 돼줄게 그런 그림 많이 팔 수 있잖아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약간 성역할의 고정관념도 그 타이밍에서 반대로 뒤집어지는 좀 그런 연출을 의도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되게 고정적인 것 같았어요. 네, 좀 고정적이었어요, 되게. 실제로 아이다가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제로 아이다가 일기에 그렇게 썼을까요?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일기 궁금하네요, 진짜. 일기 너무 보고 싶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다의 일기장을 너무 보고 싶죠. 네. 이 아이다 저는 영화 보면서 계속 이게 게르다 시선이라는 게 드라마적인 연기 있잖아요. 드라마적인 내 지금 감정이 변하고 내가 지금 감정이 변해서 어떤 영향을 나한테 미치고 이런 연기는 계속 알리샤 비칸데르 그러니까 영화 속에 게르다만 했던 것 같고 이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릴리 캐릭터는 드라마 연기보단 캐릭터 연기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변해 있다. 얘는 지금 들어가면은 여자 옷 입고 있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는 한스 왔을 때 여자 옷 입고 있는 충격 어느 순간에 또 남자로 변해서 어떤 상황으로 극단적인 게 계속 보여지잖아요. 이 캐릭터는. 그리고 어느 때는 되게 다소곳하게 앉아있고 어느 때는 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드라마적인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관객을 대상으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 연기가 선이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영화의 같은 얘기지만 초점은 저는 게르다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었고 상당수의 남성들이 그렇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조금만 더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이게 아쉬웠던 거예요. 제가 낯선 욕망이지만 조금만 더 이 욕망에 충실한 그 캐릭터를 보여줬다면 나한테 몰입하게 해줬다면 어땠을까? 나한테 낯선 욕망을 한번 경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욕망을 경험하고 네. 싶으세요? 이 사람의 고민하는 걸 진짜 한번 저도 느껴보고 싶죠. 간접적으로. 아 진짜 절절하구나 지금 이 순간에. 근데 저는 사실 말하자면 영화 끝날 때까지도 이해가 되지 절절하게 않았어요. 공감되진 않았어요. 저도 이거는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저는 중간에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었어요. 우리 그 방송 중에 안녕하세요 있잖아요. 아. 이 아내가 이 남성이 안녕하세요의 사연을 신청할 정도로 고민을 겪고 있다. 이 여성이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어이없었던
절정이었던 부분은 여자의 입장에서 가장 절정인 건 이제 이 남성, 이 에이나르 베게너가 네. 나중에 성전환 수술을 한 다음에 이 헨릭 산달을 다시 만나서 네, 네. 둘이 팔짱을 끼고 있었나요? 옛날에 키스했던 남자. 그렇죠. 네. 그 키스했던 남성이랑 팔짱을 끼고 나오죠. 네, 네. 팔짱을 끼고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게르다, 네. 게르다가 보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개웃겼어요. 그거. 진짜 저 새끼 뭐지? 약간 어이상실. 어이상실. 그런 부분이 약간 게르다의 초점으로 볼 수 있는 되게 좀 약간 생선살 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진짜 어이상실 절정이었어요. 네, 진짜. 내 남편이 왜 저 남자와 여자가 돼서 저 정말 남자와 이해가 같이 돼요. 팔짱을 끼고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응. 제가 이것도 똑같은 건데 제가 그 베게너한테 아이다한테 몰입을 하고 릴리한테 몰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릴리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이 그렇죠. 헬릭산달이나 그럴 수 있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드라마적으로는 우리는 게르다한테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걸 보는 순간 이 새끼가 지금 게르다가 이 정도로 했으면은 그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는 없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앞에서 보고서 그 남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삼각관계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 여자 입장에 충분히. 그쵸. 근데 그거를 남자는 이성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성적으로는 헬릭산달이랑 팔짱을 끼고 있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너도 네 인생 찾고 나는 지금 데이트 중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거지. 이게 그렇죠. 네. 제 생뚱맞음의 절정이었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이런 면이 있을 거라고 제가 감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해보면 저는 왜 릴리가 이렇게까지 수동적이고 예쁨 받는 여자이고 싶어 할까에 좀 그게 저의 고민이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왜냐면 여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처음에 릴리가 그런 여자가 됐다가 진짜 자기가 완전 여자라고 인정을 받고 나면 또다시 아이다적 감성을 갖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때 가서 아니 남자로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완전히 수동적이고 막 남들의 눈치를 보고 예쁘게 웃는 그런 릴리가 아닌 네. 되게 인기가 많고 도도한 릴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이렇게 그리게 되는 데는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서 만약에 릴리가 좀 정신이 있다고 쳐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양심과 배우자에 대한 미안함과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제 얘기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릴리가 갈등해버리면 네. 구도가 나오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 아이다는 많은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 네. 문제로. 일기를 썼던 그 아이다는. 근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아주 천진난만하고 그냥 이렇게 해맑은 사람으로 그려야만 이 구도가 나왔던 게 아닌가. 그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엔 그게 잘 그려지진 않았는데 그런 구도가 있었던 게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구도를 잘 그려줬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잘 못 그렸어요. 근데 그게 딱 보여주는 게 의사한테 개드립 치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요. 의사가 당신 같은 남편이었으면 좋겠다고.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은 왜냐면 의사는 아내도 알고 이 사람 지금 상황도 아는데 그렇죠. 거기다 대고 진짜 해맑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 같은 스타일 내 스타일이다. 내 남편이었으면 좋겠다. 이게 진짜 개드립이거든 그 상황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도 안 되는. 뭔가 이게 김 기사님의 말에 약간 덧붙이자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릴리의 네. 이 입장이 이해가 안 되니까 점점 더 이 릴리의 행동은 점점 더 심해지는데 이상하고. 우리는 점점 더 이제 릴리와 멀어지는 거죠. 네. 사실 저는 그 장면이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의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순간에 릴리를 이 사람이 이렇게 대우받기를 원하는구나 하는 걸 읽었을 때 그걸 순간 당황했지만 받아들여줬잖아요. 손등에 이렇게 키스해주고 그 참. 그것도 입도 안 그러니까 닫고 저는 약간 알았어. 저는 약간 들었던 게 이게 뭐지 그런 속담 있지 않나요? 뭐라고 하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이게 뭔가 되게 오빠나자? 근데 그 사람이 떡 먹여줬더니 뭐 있잖아요. 뭐 해줬더니 호랑이 어디 건져놨더니 모자리 내려간다.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되게 황당해. 딱 그걸 듣자마자 이 새끼 뭐지? 막 저는 그 장면 되게 좋았는데. 진짜 봐봐요. 공감이 극도로 다르잖아요 지금. 우선 수술을 해줘야겠고 좀 뽀뽀해줘야겠다 이런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입술이 안 닿았어 손에.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워. 피했나? 감정적 거리가 있는 거야. 아 맞다. 그리고 이거 입술 키스다. 그러니까 그 뽀뽀 얘기 관한 건데 네. 이게 처음에도
그 릴리가 되기 전에는 네. 부인이랑 키스를 많이 하는데 아 맞다. 내가 하나도 못 엄청 봤어. 예민. 못 좋다. 봤어. 맞아. 그게 이제 그렇구나. 나중에 되면 키스를 안 하고 볼에 뽀뽀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 변했다라는 걸 그게 또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섬세한데. 네. 그랬네요 진짜. 이게 전반 배우는 전못 키스를 되게 봤거든요. 많이 하거든요. 막 혀가 왔다 갔다 해. 근데 나중에는 진짜 입술에도 잘 안 하더라. 입술에 근데 그걸 봤다면. 그러고 남자랑 했네. 그걸 남자가 했죠. 그러니까 충격을 받은 거죠. 맞아. 이 영화가 되게 코믹적인 부분도 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코믹하진 않았어요. 약간 아니 좀 요소의 코믹적인 부분을 네. 넣어놨어요. 약간 그래요. 네, 진짜. 약간. 이게 막 웃는 코믹은 아닌데 좀 어이없는 코믹들이 있어요. 진짜 하나도 웃기지 않았네. 그러니까 드릴 같은 것도 코믹적 요소죠. 그건 좀 웃겼어요. 드릴 같은 것도 그렇고. 의사를 찾아갔더니 네. 두개골에 구멍을 뚫으면 이걸 고칠 수 있다고. 네, 파티 내내도 코믹이고 코믹적 요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극장에서도 많이 이제 놓쳤네요. 조금씩 웃고 사람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영화가 후반부로 갈수록 너무나 먹먹해가지고 그렇죠. 특히 막 그 게르다가 수술하러 보내주고 막 그럴 때 진짜 눈물 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다르다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계속 게르다가- 이제 릴리와 감정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 없을 때 걔가 떠났어요. 이런 거요. 주로까지. 제가 근데- 생각할 때 게르다는 어. 저는 근데 궁금한 게 여기서 지금 한스 악질에 대해서 얘기 안 나왔는데 한스 악질이요? 네. 왜 악질이야 한스가? 아니 한스 악스질. 악스지. 아 이름이 한스 악질이야? 한스 악질이라고 했네. 이 악스질. 이 악스질이 왜 푸팅하려면 이 악스질이 왜 나왔을까요? 한스요. 한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좀 이 역할은 그거죠. 원초적인 걸 원래를 보여주는 거죠. 원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원래 이 남자가 왜 이런 이것 때문에 원래 그렇게 릴리가 된 건 아니지만 옛날에 옛날부터 릴리였던 그런 면이 있었죠. 최초의 그러면 릴리가 진짜- 발현됐던 어, 순간이고 네. 네. 그 부분을 해서 그 부분은 이제 얘기가 되는데 네. 복선이 멋졌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후반부까지 계속 이제 면도 중점적으로 있죠. 나왔잖아요. 이것도 중요해요. 제 생각에는 한스가 나타나지 않았으면은 게르다는 쉽게 이 누구죠? 아이다를 독일로 보낼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한스가 없었다면. 한스한테 남성적인 매력이 한스한테 느꼈어요. 아니요 그런 면이 아니라 정말 설명하기 힘든데 뭔가 한스가 나타나서 쟤는 저렇게 보내줘야 되는 애야 라는 거를 긍정해준과 동시에 약간의 기둥 역할도 해주면서 보내는 그런 역할? 저도 사실 한스가 드라마적으로 역할을 하는 걸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게르다한테 감정적인 지지대가 돼주기도 하고 네. 동시에 이 유일하게 이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네.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인데 이 부부를 사실은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이것도 저는 영화가 잘 표현을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 그 의사를 처음 제대로 된 의사를 처음 만났을 때 그러죠. 저 미쳤다고 생각하죠. 그러잖아요. 이 장면이 사실 되게 좋은 장면이어야 되는데 아내가 그래요. 저도 사실 이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대사인데 영화에서는 그렇게 임팩트 있게 안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 속에서 이 두 명이 얼마나 또라이처럼 보여졌는지 그동안 다른 사람 눈에 그리고 중간에 한번 남자애가 괜히 폭행당하고 막 이런 장면 하나 넣잖아요. 네. 근데 알게 모르게 이 릴리가 엄청 편견 속에 살아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영화에 계속 보여줬어야 했는데 영화가 그걸 연출을 잘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한스의 캐릭터는 그거죠. 이 유일한 지지대, 전체가 세상이 다 편견으로 가득하고 심지어 의사라는 사람들도 잘못된 편견으로 얘를 보는데 한스는 유일한 지지대고 심지어 과거에 맞아요. 그걸 다 있고. 인정해주고. 근데 되게 저는 웃겼던 게 그 한스는 또 이 여자 게르다. 게르다를 갑자기 좋아하잖아요. 진짜 게르다를 진짜 너 모른다. 왜? 이 여자라고 하면 이 여자. 게르다가 끝까지 안 근데 되게 붙어.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갑자기 이 한스의 악질이 나와서 갑자기 저는 이런 거 게르다랑 느꼈어요. 저는 한스랑 게르다의 사랑을 보고 정말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라고? 모든 사랑은 그러니까 모든 사랑은 아니지만 대개의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랑들은요 상황이에요. 상황. 제 생각에. 아니야 그래도 아니, 어떻게 뭐 열을 그렇다기보다는 건드려. 이런 키스하는 거 거잖아요. 말이 안 됐어. 저는 이해가 가는데 왜냐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인연이라는 게 그러니까 뭔가 상황적으로 근데 만들어진 인연이라는 거.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했던 게 한스가 지금 여기 지지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되게 좋은 친구였다는 컨셉으로 가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가장 나는 어렸을 때 내 절친이었다 진짜 친구였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데 친구의 여자가 한번 밤에 찾아왔는데 원래 약간 애매한 감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트도 그 전에 요청을 해요. 저는 지금 같이
저녁 같이 왜 먹자. 그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근데 판단하세요? 약간-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역할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애매하죠. 얘랑은 그게 이 사람이랑 되게- 사랑을 빠지면서 아까 말했던 지지대 그죠. 역할을 한다. 네. 근데 그게 나도 공감해. 되게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러니까 에디, 릴리랑 또 네. 예전에는 또 키스를 한 사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는 같은 동성인 줄 알았다가 갑자기 나와서 이 여자랑 그 아내랑 사랑에 빠지고 그래서 저는 맞아. 아내랑 사랑에 빠져서 뭔가 나중에 이 사람이 잘 되고 얘는 뭐 그 주인공인 아니에요. 릴리를 영화 흐름상으로 한스를 또 집어넣은 감독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네. 이 릴리가 완전히 어떤 여성성의 대표잖아요. 여자보다 더 그렇죠, 그렇죠. 여성스러운 그 대척점에 있는 뭔가를 하나는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제가 볼 때 그냥 멀티플레이어예요. 약간 이 긴장도 주고. 저는 지지대 처음에는 한스가 그러니까- 엄청 남성적이잖아요.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됐어요. 한스가 이제 나와서 음. 이 릴리가 한스에게 좀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잘 보이려고 한 게 맞나요? 그러니까 뭐 한스 남자로 안 나오고 저희가 또 꾸며서 나왔잖아요. 아 맞죠. 잘 보이려고 네, 했죠. 잘 보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한스의 역할이 여기서 두드러지는구나 했는데 네네. 이제 그 저도 이후에 갑자기 게르다와 사랑에 빠지니까 네. 그 다음에는 뭐 한. 그러면서 릴리랑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둘의 갈등 관계 부부끼리의 한 남자를 놓고 갈등 관계가 빠지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절정 안 나오잖아요. 또 릴리랑. 이제 막. 릴리랑은 또 한스랑은 또 아무것도 없고 막 애매해지는 거죠. 애매해지는 그래서 이 한스의 저는 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역할이 한스는 이런 사람이에요. 최초로 릴리를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사실 한스는. 그리고 한스가 그건 또 왜 가능했냐면 한스가 워낙 남성적인 사람이어서 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권투도 했다고 여기서 계속 그렇게 등치 그런 옆에 캐릭터로 나와요. 나오잖아요. 등치 옆에 나와요. 그 김태풍 씨랑 비슷해요. 지금. 김태풍 씨보다 더 크죠. 또 훨씬 크죠. 아니 그 사람 김태풍 듣기에 씨 모르니까 막 김태풍 씨 막말하는 그런 타입 거지. 아니야. 김태풍 씨 슬림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모르니까 한스 씨는- 청취자들한테 막말하고 있는데 왜 자꾸 방해해요. 그렇죠. 한스처럼 잘생겼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한스 그건 안 되겠는데. 아무튼 네. 제 생각에도 한스의 캐릭터가 제일 강하게 느껴졌던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였어요. 처음에 릴리가 그 데이트 장소에 안 나오고 한스를 처음 만나게 해준다고 했는데 안 나오고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여자로 있을 때 그래서 잘 보이려고 계속 시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감정을 넘어서 막 붙받쳐서 방에 들어갔고 또 유머 드립 치잖아요. 아직 못 알아듣지 알아채기 전에 나왔어 막 이런 드립 치잖아요. 근데 그때 한스 캐릭터가 저는 제일 도드라졌다고 생각해요. 그게 한스가 등장한 처음이었는데 그때가 한스가 과거의 남자면서 남성성이 도드라지고 지금 말한 딱 그 캐릭터였죠.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모습을 잃어가요. 되게 빨리 잃어가면서 지지대 역할도 하다가 그 여자랑의 제 긴장감도 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스는 일관성이 있어요. 한스도 네. 굉장히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봐요. 굉장한 남성성을 갖고 있지만 남자인 친구한테 키스했죠? 네. 그러고 그의 아버지한테 얻어맞고 쫓겨났잖아요. 네. 그런 사람이고 또 친구의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좋았어요. 망설이지 않잖아요. 자기 욕망에 엄청 충실한 사람이에요. 역시 뜬구름냥 꿈보다 행운이네요. 제 해몽을 들어보세요. 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그 뒤에 되게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는데 이게 과연 일기에 나온 건지 저는 궁금해요. 네. 만약에 이 사실이 일기에 있다면 한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은데 네. 한스랑 그 누구죠? 그 아이다가 친해진 계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잖아요. 네. 이제 너 왜 이렇게 됐니? 막 이렇게 과거 얘기를 막 하다가 그래 우리가 친했었지 하면서 그 우린 원래 좀 이상했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알아본 거잖아. 이런 말이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한스도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근데 있어요? 이건 뭔가 빠뜨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영화가 까먹은 건가요? 연출이? 영화 아니면 잘렸던가. 나 그리고 그게 뭘까? 한스는 왜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 한스와 아이다는 왜 친구가 되었는가? 네. 그 마을에서 그러니까 되게 보수적인 그럼 마을에서 튀는 두 명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아이다는 뭐가 튀는지 알겠는데 한스는 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되게 오히려 우등한 남자.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근데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좀 그런 건가? 그럼 약간 좀 정말 부족한- 궁금하다 그쵸? 일기가. 왜냐면은 그 어렸을 때는 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기에 다 적혀 있지 않는 이상. 네. 생각에는 어쨌거나 한스는 어떤 인물이냐면 최초로 릴리를 발견한 사람인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그 아름다운 걸 볼 줄 아는 사람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이 게르다가 불쌍하거나 뭔가 게르다를 엿먹이는 이 도덕 윤리 관념이 전무하니 이 릴리가 미웠다기보다는 게르다가 너무 먹먹하고 막 그냥 좀 공감이 갔던 거는 네. 게르다는
게르다가 릴리의 아름다움 발견했잖아요. 그리고 그 그림으로 히트를 치잖아요. 네. 돈도 벌고 막 파리까지 가고. 그러니까 게르다는 그걸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걸 지켜주고 싶어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남편이고 나에게 내가 원하는 남성성을 되게 만족시켜줬던 그런 남성이었지만 아름다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서 본 아름다움을 잊지 못하는 거고 뒤에 가서도 계속 이 사람 떠나지 못하는 건 저는 언젠가 남편이 돌아올 거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릴리의 아름다움 그게 그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 있는 뭔가를 받고 그걸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고 그래서 임종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 막 게르다의 고생에 저는 솔직히 별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 눈에는 욕망을 쫓아가는 릴리가 너무 예뻤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막 옆에서 자기 너무 힘들지만 그걸 막 감싸려고 애를 쓰는 게르다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네, 너무 알겠어. 먹먹하지만 그런 감정. 자, 여기서 이제 시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사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임종? 아니 펄럭펄럭 나가면서 그거 자유로워지는 촌스럽지 않았어요? 근데 그 너무 뻔한 근데 이것도 그거 스텝 바이 스텝의 절정이었어. 그게 있잖아요. 그게 그만 가만히 둬. 네, 자유롭게 놔둬 이제. 그게 정말 촌스러웠다는 걸 인정하는데 저는 엄청 눈물 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추천 가야 돼요. 여기 우리 11시까지 예약인데 지금 10시 53분이니까 빠르게 서로 추천 비추천 보말이 있습니다. 보든지 말든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먼저 김태풍 씨부터. 저는 우선 추천을 할게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생소한 면이 있고 그리고 봤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좀 아름다운 면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림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 네. 그리고 사랑적인 부분도 많이 나와서 사실 뭐 연인 간이나 아니면 친구 사이에 색다른 그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경쟁작이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영화가 참 돋보일 수 있겠다,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뜬구름장님은 어떠셨어요? 네, 저도 추천합니다. 이 추천 받았어요. 전 정말 좋았어요. 비록 아쉬운 뭐 약간 진부한 구석이 있긴 했지만 네. 눈도 너무 즐거웠고요. 우선은 막 거기 나오는 옷이나 정말 이 얘기는 못했지만 전 정말 패션 감각 떨어진 사람인데요. 근데 되게 그 아이다랑 릴리 남자로서의 아이다, 여자로서의 릴리, 그리고 누구죠? 그 여자? 게르다가 입는 옷이며 모자가 정말 너무 예뻐요. 예쁘긴 하네. 너무 예쁘고 명품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장면들 그 뭐 파리 시내라든지 코펜하겐이라든지 여러 장소들, 유럽의 여러 장소들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정말 너무 그런 시각적 즐거움을 고려하는 분들께는 정말 강추하고요. 그리고 그 주인공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뜬구름장님도 추천하셨고 김태풍 씨도 추천하셨고요. 저는 보말이에요. 사실 이야기 자체는 흥미로운 설정이고 구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그 이야기나 설정만큼의 매력을 못 뽑아냈던 것 같아요. 이야기가 너무 단조롭고 마지막 그 딱 결말에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결말 스카프 날리면서 자유롭게 나도 이런 느낌의 연출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저는 진부하다는 느낌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배우들이 연기를 상당히 잘했지만 그냥 거기까지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낯설다는 느낌도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 배우의 그냥 욕망 중에 하나처럼 느껴졌지. 이게 정말 절절해서 이 욕망 자체가 엄청 큰 어려움처럼 저한테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국 저는 보말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추천 1보말을 받은 데니시 걸이고요. 덴마크 여자라는 얘기는 덴마크 소녀. 근데 저는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요. 왜 우먼이 아니라 걸일까 근데? 그건 생각 안 해봤는데요. 되게 특이하죠. 원래 우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길어서 그런 왜일까요? 여자가 되지 못해서 우먼 걸이다. 그건 좀 꿈보다 해몽인 것 저 같은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거기서 그 남자가 그린 그 늪 그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음. 영화 처음부터 이 사람이 계속 해소되지 않는 게 내 마음속에 항상 늪이 있어라고 하면서 그려요. 맨날 똑같은 풍경을. 근데 그걸 어느 순간 안 그리게 됐을 때가 릴리가 떠오르고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 늪이 릴리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되게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늪 그림이 여자가 그린 자기 여성 그림, 두 그림은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른 거지만 풍경으로서의 늪 그림이랑
여자가 그렸던 게르다가 그린 그 이 남편의 그림이랑 여성으로서의 남편 그림이랑 여성으로서의 남편 그림이란 말이 되게 의미있는데 아무튼 이 두 그림은 사실은 같은 거다. 네, 늪을 끌어올렸더니 릴리가 됐다. 그거죠. 늪에서 백합이 폈네. 그림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너무 해몽을 너무 해가지고 네, 너무 잘하셔가지고. 뜬구름냥님이 제일 하신 것 같아요. 그 저는 다 정말 그렇게 느꼈고요. 네. 근데 데니시 걸이라는 제목이 마지막에 이제 딱 그 엔딩 크레딧이 뜨는데 제가 정말 뒤통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이제까지 제가 이 릴리를 제가 여자로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착각을 했죠, 착각을. 여자다 생각을 했는데 데니시 걸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근데 게르다가 주인공도 아닌데 왜 제목이 데니시 걸이지 생각을 한 거예요, 순간. 제가. 그래,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결국 나도 릴리를 그냥 괴물로 생각했나? 막 이런 반성을 잠깐 하면서 네, 여기가 제목. 네, 더 이상 뜬구름을 띄울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기사였고요. 저는 김태풍이었습니다. 뜬구름 양이었습니다. 네, 들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